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의 지속성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재 미국은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배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미국에서 러브콜에 웃고 있는 K조선. 하지만 앞으로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행을 택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일본에서는 입국세, 관광세, 숙박세, 그리고 출국세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일본을 가는 인구들은 적어지게 될까요? 뗏목을 손으로 노를 젓고 한국에 미입국한 외국인이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황당한 요구에 어이없는 김치찌개 주문한 손님, 그 내용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댓글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월달의 첫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봄이라는 그런 기운 속에서 우리가 기지개를 핀다라는 단어도 시작이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에서는 늘 건강히 함께 하시고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늘 웃음, 긍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뭐라고 반응을 보일까요? 미국과의 관계 지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물 협정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 협정 서명 의향을 밝히면서 파국으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의 후폭풍을 수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대통령 측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지속을 원한다며 광물 협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권 교체 카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젤렌스키는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라는 말까지 거론을 하면서 젤렌스키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서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미국 역시 준비가 됐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에 대해서도 관계 회복 측면에 대해서라면 난 우리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협정은 이미 다른 부서의 사람들 또 예하 스태프들, 참모진들이 이미 다 물밑 작업해서 계약서에 사인만 대통령에게 남겨놓은 상태가 보통 되죠. 그런데 서명이 안 된 거였죠. 양측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면서 백악관을 쫓겨나듯 떠나야 했었습니다. 누가? 젤렌스키가. 광물 협정 체결 역시 무산이 돼버렸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것은 사태 수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원조를 중단할 것으로 믿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체결하려고 했던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아니고 또 미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제관계의 관계성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관계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미국의 배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대한민국한테. 미국에서는 러브콜에 웃고 있는 K조선이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한국의 배를 사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이전받아서 굉장히 프라우드한 얘기죠. 한국으로부터 조선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을 이전받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비행기 하나를 만들면서 엔진의 기술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도 미국에서는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다. 비행기 전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기술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미국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195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했다면 이미 75년 정도가 지난 대한민국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배 만드는 기술을 이전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국의 조선산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등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미국의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의 투자 및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동맹국 조선소에서 초기에 배를 건조한 후 미국 조선소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해운, 조선, 수리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더라도 까다로운 미국의 선박 규제 탓에 법적인 걸림돌이 많습니다. 바다에 접한 주, 스테이트에서는 연안 운항제한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연안 운항제한법, 이 존스법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이나 선박법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미국 측은 한국산업부의 방미단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며 가급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받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다 배를 만들고 구축함을 또 이에 대한 고치는 수리 이런 부분을 계약하려고 할 때 미국의 연안 쪽이라면 이제 캘리포니아 쪽, 플로리다 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로 그쪽에 있는 스테이트의 법이 까다로운데 자, 그 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백악관 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행정부의 권한으로서 통과를 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가요? 갑이 누군가요? 갑이 한국이 돼가는 겁니다. 을이 미국인 거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 K조선에 대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싸게 만들어라. 싸게 만들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한테 기술 이전 다 해라. 이런 조건인데 이렇게 아쉬워할 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럼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관세를 좀 풀어라. 한미 연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을 좀 양보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주 절묘한 타임인데 빨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안정이 돼야 됩니다. 한국의 조선업계에서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반기면서도 물량 조정이 쉽지 않아서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선 3사, 대한민국의 조선 3사가 어딘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이거 상식적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입니다. 세 개 회사. 앞으로 자주 나오겠죠. 10여 년 전만 해도 온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3년치 일감으로 독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즉 독이라는 것은 배 만드는 공장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올해 수주하는 배는 2028년도 인도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조선사의 관계자는 미국에서 물량이 빨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고객과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수출 물량에는 중국산 후판을 쓰기 어려운 것도 조선사 입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즉 배를 만드는데 철판들이 필요한데 일부는 중국산 제품도 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죠. 한국 내 조선사 중에서 상당수는 국산 대비 30%가량 저렴한 중국산 후판을 섞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으로 대체하면 가격 상승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싸게 만들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풀 숙제이긴 하지만 언젠간 풀릴 일이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의 생각을 했을 때 이게 1, 2년 동안에 있어야 될 일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윈윈 하는 조건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한국 유학생들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고환율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유학 연수 지급액이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높은 연수 비용의 부담에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유학 연수 지급의 규모는 작년에 27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서 유학길이 사실상 막혔었던 2020년 때보다도 낮은 수준으로서 2004년 이후에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유학 연수 지급의 규모가 가장 컸었던 것은 2004년 50억 2,500만 달러와 비교를 하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고요. 유학생의 수도 급감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에 국외 유학생의 수는 12만 3,181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10년 전인 2013년 22만 7,126명 대비 10만 명가량이 줄였다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2007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929원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연평균 환율이 1363원과 비교를 하면 약 68% 수준이죠. 반대로 말을 하면 유학 비용이 환율 효과로만 50% 가깝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감소 추세가 있었는데 여기에 강달러 효과까지 더해졌다라며 환율이 지금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과거처럼 유학을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봉이 크게 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학이 급감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엔 유학파들이 연봉이 굉장히 높았는데 요즘에는 유학파들이라고 해도 연봉이 크게 안 뛴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외 유학을 갔다 오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잘난 사람이 워낙 많다는 거겠죠. 자, 이어서 유학 연수 지급의 규모가 가장 컸던 해가 지난 2007년인 때였는데 그때는 환율이 1,000원이 되지를 않았었다라며 지금과 비용 부담 측면에서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렇고 환율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뛰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28일 서울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대략 1,463원.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되고 있고 주간 거래일 종가 기준 지난달 3일 1,467원 이후에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자, 3월 달에 첫 주에 연휴가 되면서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나간 곳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일본 안 가시는 분 없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을 가는 숫자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날까요? 일본에서는 입국세, 앞으로 관광을 하는 관광세, 그리고 숙박세, 거기에다가 출국세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부담이 엄청나는 거죠.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을 하는 이유로서 출국세, 국제관광 여객세라고 해서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인당 1,000엔, 약 9,700원이죠. 세금을 최대 5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최종 시행이 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2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관광업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작 부담은 관광객에게 떠넘기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의 자민당은 최근에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폭과 사용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의견 수렴에 들어갔는데요. 현행 출국세는 1인당 1,000엔이지만 이를 3,000에서 5,000엔, 약 한국 돈으로는 29,300원에서 48,800원, 자, 달러로 따진다 그러면 대략 35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겁니다. 자, 이 세금은 일본에서 항공이나 크루즈선을 이용해서 출국하는 모든 승객에게 부과됩니다. 일본을 떠날 때에도 돈 내라는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4만원 수준이었던 4인 가족의 출국세는 최대 20만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관광객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최근에 관광세 인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미 2023년 9곳이었었던 숙박세 도입 지자체는 올해 14곳으로 확대가 됐고 43곳이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교토시는 숙박세를 기존의 200엔에서 1000엔, 약 한국 돈으로는 1,800원에서 9,400원에서 최대 1만엔, 약 92,000원까지 10배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히메지성의 입장료도 내년 3월부터 1,000엔에서 2,500엔, 약 24,000원으로서 무려 150%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죠? 뗏목을 손으로 노를 저어서 한국에 미립국한 외국인들이 시정을 받았는데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지금 미립국을 해서 불법 체류가 된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뗏목으로 손으로 노까지 저어서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에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고 대한민국에서 돈벌이를 하게 되면 그만큼 받는 보수가 많기 때문이겠죠. 부산의 감천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감천항에 정박한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뗏목으로 미립국한 외국인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베트남 국적 A씨 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그것도 추운 겨울이었네요. 오전 2시, 새벽 2시죠. 18분쯤 서구 감천항에서 중국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뒤 선박에 있는 아이스박스와 나무로 미리 만들어둔 뗏목을 타고 손으로 노를 저어서 감천항 34번석 부근에서 부두로 올라와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국내에서 일을 하던 외삼촌, 이 외삼촌도 한국 사람은 아니죠. B씨의 도움을 받아서 미립국 당일에 미리 준비된 승합차를 타고 달아났고 하루 만에 3일 오전 3시 10분쯤 전남 고흥에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서 A씨는 작년에 6월 김해공항을 통해서 교대 선원 자격으로 입국을 한 뒤 감천항에서 중국 국적의 원양어선에 탑승을 해서 출국한 적이 있었고 5개월 뒤 이 선박이 수리를 위해서 감천항에 입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립국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립국한 다음 날 검거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불법 체류한 기간이 매우 짧다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특히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 없이 입국심사조차 회피해서 미립국한 것은 죄질이 더욱 무거우며 사전에 뗏목을 만들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공범들과 미립국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행 수법도 나쁜 편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좀 더 세게 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의 규모와 또 지금 현재 약에 대한 부분도 아주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은 그 나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너무 형량이 가볍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드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내용 한번 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황당한 요구에 어이없는 김치찌개를 주문한 손님의 얘기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돕고 있는 A씨는 아버지가 식당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이 바쁘면 제가 서빙도 하고 계산 일도 돕고 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A씨에 따르면 전날 혼자 온 손님의 주문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손님은 참치 김치찌개를 찾았고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만 있다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라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는 넣지 말고 김치와 두부를 많이 넣어달라고 말을 하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돼지고기가 안 들어가면 김치찌개가 맛이 다를 수도 있고 손님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그렇게는 안 드시는 게 좋을 듯하다. 차라리 참치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으로 가거나 다른 메뉴로 드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하던 손님은 다른 식당으로 가는 것도 번거롭고 배가 많이 고팠다라며 김치와 두부만 넣어서 먹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아버지에게 돼지고기를 안 넣고 만드니 양이라도 많이 드리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2인분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밥도 기본 양보다 넉넉하게 담아서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식사를 다 마친 손님은 A씨에게 김치찌개를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참치 통조림을 넣어서 만든 참치 김치찌개만 먹는데 그게 먹고 싶었지만 여기는 그 메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킨 겁니다. 막상 시켜서 먹으려니까 참치가 안 들어가서 안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가 과관입니다. 이어서 공깃밥과 같이 나온 밑반찬만 먹었습니다. 안 먹은 김치찌개 가격은 빼고 공깃밥 2,000원, 밑반찬 2,000원으로 잡아 4,000원만 계산하겠습니다. 김치찌개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밥값을 전부 다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한 대 줘 패고 싶죠. 그렇죠? 김치찌개는 1인분에 8,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김치찌개도 8,000원짜리 별로 없습니다. 보통 10,000원, 12,000원인데 이 집은 그래도 싼데 말입니다. A씨는 속으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김치찌개 값이 8,000원인데 반만 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손님이 먼저 돼지고기는 넣지 말고 두부랑 김치를 많이 넣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그거는 맞지만 나는 정말 한 숟가락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안 먹은 김치찌개 값은 빼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저 같으면 거기서 그럼 당신이 앉아있었던 의자 값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뱉고 싶습니다만 그건 아니죠. 자, 이어서 자기는 안 먹은 게 명백한 사실이니까 8,000원까지는 계산을 못하겠고 그의 이치에 맞는다라며 4,000원만 결제하라고 하더라. 너무 황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님과 대화하다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 A씨는 무전 취식으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이게 어떻게 무전 취식이냐? 안 먹은 건 빼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계속 계산을 거부하다가 112 번호를 누르고 하니까 그제서야 김치찌개 값을 전부 계산하더라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받기는 했지만 저는 손님의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라며 세상에 이런 식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계산법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금 화가 날라 그럽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설마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한때 줘 패고 싶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서로 보실 수는 없으니까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댓글 함께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